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손끝부터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발신자 표시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만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동지, 왜 보고가 없나? 암살 대상의 동선은 파악했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3년 만에 들리는 그 목소리. 평양 정찰총국 김대좌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지, 왜 대답이 없나? 배신했나? 그 한마디에 제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나 정찰총국 요원으로 훈련받고 탈북민으로 위장해 남한에 잠입한 지 13년. 성공한 탈북 사업가로 완벽하게 위장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임무 수행 중입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서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거짓말 마라.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 너의 가족은 지금 수용소에 있다. 동생의 목숨이 아깝다면. 전화를 내려놓은 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저를 쫓는 자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암살자와 남한 국정원, 양쪽 모두에게 쫓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평양시 중구역 출신 박정호입니다. 지금껏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온몸이 얼어붙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13년간 남한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살다가 탈북을 결심한 후 북한에서 걸려온 그 전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북한 평양시 중구역 출신 박정호입니다. 지금껏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온몸이 얼어붙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13년간 남한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살다가 탈북을 결심한 후 북한에서 걸려온 그 전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도 상위 0.1%에 속하는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저는 평양 제1중학교를 거쳐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일반적인 엘리트 코스인 노동당이나 내각이 아닌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정찰총국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위해 적진에 들어가 첩보를 수집하는 임무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2년은 평양 외곽의 비밀훈련소에서 살았습니다. 남한의 언어, 문화, 사회 구조부터 첨단 통신기술, 암호학, 심리전, 생존기술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박동지, 당신은 특별합니다. 훈련 3년 차에 접어들 때 김대좌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침투작전에 당신을 배치하려 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특별 관심 작전이라니.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목숨을 바쳐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한의 서울 중산층 출신 청년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말투부터 걸음걸이, 습관, 취향까지 모두 바꾸어야 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중견기업에 취직한 박지호라는 가상의 인물이 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남조선에는 우리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당신의 신분은 완벽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김대좌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철저히 자연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연인이란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 아닌 남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남한의 대북 정보망이 고도화되면서 이전처럼 직접 침투하는 방식은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2007년 4월, 저는 중국 선양을 거쳐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난민 신분으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출신 탈북민 박지호로 위장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 중국에서의 도피 과정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스토리는 정찰총국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6개월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24시간 감시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도 모범적인 탈북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년 과거는 묻어두고 새 출발하려는 진취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착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 생활하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최소 5년은 그저 평범한 탈북민으로 살아라. 의심받지 말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처음 2년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을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도 가끔 참석했지만 과도하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보고는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무역회사로 위장된 주소였지만 실제로는 정찰총국의 해외 연락망이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잘 정착했다는 것, 주변 탈북민들의 동향,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남한의 최신 경제 동향 등이었습니다. 3년 차부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간부로 선출되었고 여러 정치인들과 접촉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탈북민 출신 사업가로 성공한 한 선배의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 회사는 군수산업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였습니다. 박동지, 진척이 훌륭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특별 지령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료들의 PC에 몰래 접근하여 군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복사한 자료들은 중국 출장을 가장해 베이징에서 전달했습니다. 7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신임을 받아 군수산업 입찰 과정에도 참여했고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성공한 탈북민의 모범 사례로 여겼고 때로는 정부 행사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오히려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지원, 공정한 경쟁 기회.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배운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는 문화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언론에서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한 탈북민 여성이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마디만 잘못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용소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보고서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17년 초 베이징에서 접선한 북한 요원이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적극적인 파괴 공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박동지가 접근할 수 있는 국방 네트워크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그것은 악성 코드였습니다. 남한의 군사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파괴 행위를 요구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안이 강화되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한에서의 13년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친구도 생겼고 연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회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7월, 제가 회사 일로 방문한 부산의 한 군항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한에서 온 또 다른 공작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늦게 침투한 요원이었지만 훨씬 더 극단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항구 시설을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임무는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이제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이곳, 남한에 있었습니다. 저의 진짜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남한 생활 13년째, 저는 겉으로는 성공한 탈북민 사업가였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지호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공작원 박정호, 그리고 이제는 그조차도 희미해져가는 저의 진짜 정체성. 이중첩자의 삶은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 제 거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1인 가구의 집이었지만 벽장 깊숙한 곳에는 북한과 통신할 수 있는 특수 암호화 장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저는 베이징 시간으로 정확히 오후 9시에 접속해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장비를 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킨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테니까요. 박동지, 지난달 보고서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북한 상부에서 온 메시지는 항상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정보를 요구받았습니다. 군수업체 중역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국방 관련 자료, 정부 인사들의 개인정보, 심지어 한미 군사훈련 세부 계획까지. 처음 몇 년은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제가 수집하는 정보가 조국 통일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남한의 발전된 모습,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고한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침투 9년 차에 처음으로 큰 동요를 느꼈습니다. 회사 동료 김 과장의 초대로 그의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그들의 일상은 제가 북한에서 배운 착취당하는 남한 노동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 아이는 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웠고 가족들은 자유롭게 정치를 비판했으며 다음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가족이 북에 있다고 했죠? 언젠가 통일되면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김 과장의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을 때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가족은 실제로 평양에 있었지만 그들은 제가 충성을 다하도록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임무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북한을 배신하면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정체성이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낮에는 성공한 사업가로 회의를 주재하고 밤에는 북한 상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중생활. 때로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진짜 제 모습처럼 느껴졌고
북한에 보내는 보고서는 점점 더 형식적이고 가공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제 보고서의 질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 동지, 최근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지의 충성심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북한의 의심을 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1년 차에 저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같은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서연과 함께할 때만큼은 모든 거짓과 가면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가끔 너무 슬퍼 보여요. 무슨 고민이 있나요? 서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진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경멸하게 될 테니까요. 아니, 더 최악은 그녀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탈북민이라 가끔 고향 생각이 나서 그래요. 겨우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서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내면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간첩의 신분으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안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에 선을 그었고 그 과정에서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서연의 눈물 어린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스스로 밀어낸 후 저는 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회사에서의 업무 성과도 떨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지만 저는 점점 더 위장된 정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2년 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훈련 위치와 시간, 참여부대 정보였습니다. 그런 정보는 북한이 공격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명시적으로 거짓 정보를 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좌표와 날짜를 전달한 것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박 동지,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채널을 통해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배신입니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북한에는 분명 다른 정보원이 있었고 제가 거짓 정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안이 너무 강화되어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일단 수긍하는 듯 했지만 그때부터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문서 사진, 녹음 파일, 심지어 특정군 관계자와의 만남 증거까지. 그들의 의심은 명백했고 저는 벼랑 끝에 몰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 공작원 최동지가 임무 수행 중 발각되어 남한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가 군사시설 사진을 찍다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를 철저히 부인했고 최동지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임무가 실패하면 우리는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훈련소에서 김대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동지의 사례를 보며 저 역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지시는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적극적인 파괴 공작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고 군수 부품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첩 행위를 넘어 테러에 가까웠습니다. 동시에 북한 내 상황에 대한 정보도 접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식량난은 여전했고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만 잘 살아요. 지도자가 새 별장을 짓는다고 농장 식량을 다 가져갔어요. 한 탈북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체제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북한에서 특별 지시가 왔습니다. 박동지,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대북 인권 포럼에 참석하는 탈북민 인권운동가 김영희를 제거하십시오. 필요한 도구와 방법은 베이징 접선자가 알려줄 것입니다. 암살 지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가 북한 주민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이제는 명백한 살인을 지시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탈북민을 단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이유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제 양심마저 저를 고문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체제는 정의롭지 않았고 제 행동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무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13년간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무엇보다 김영희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북한에 거짓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한 당국에 자수하는 것. 북한 정보부의 살인 지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한강변을 홀로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3년간의 이중생활, 끝없는 거짓말, 그리고 제 손으로 북한에 전달했던 수많은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살인 지시는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야 한다.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수를 결심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공작원이 배신할 경우를 대비한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을 것이고 다음으로 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실행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 당국에 자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13년간 간첩 활동을 해온 저는 법적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살인 지시를 거부하면 제가 위험해질 것이고 그 지시를 따르면 제 영혼이 영원히 파괴될 것입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 북한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 정보 수집 방법, 다른 공작원들의 정보, 접선 장소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보험이자 남한 정보기관에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계획 중인 김영희 암살 작전에 대한 상세 정보도 기록했습니다. 이 정보야말로 즉각적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한 후 USB 드라이브에 복사했습니다. 자수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 밤새 고민했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자수 직전 북한에 마지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완전히 가공된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희의 일정을 조사 중이며 2주 내로 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버는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즉시 다른 공작원을 파견할 테니까요.
자수 전날 밤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에 그녀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지호 씨? 갑자기 왜요?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요. 미안해요. 예전에 그렇게 헤어져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 씨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용서해줘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요. 안녕. 다음 날 아침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사에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로 휴가를 내야 한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본부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한 사회에서 간첩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김영희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입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접수대의 직원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 자료를 본 후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건물 깊숙한 곳의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요원이 번갈아가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제 본명, 북한에서의 직위, 남한 침투 과정 등. 그들은 제 진술을 녹음하고 메모하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지호 씨, 아니, 박정호 씨라고 해야 할까요? 왜 지금 자수를 결심하셨습니까? 한 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의 암살 지시, 13년간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양심의 가책으로 더 이상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과정까지. 북에 가족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수하면 그들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요. 다른 요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김영애 씨를 구해야 했습니다. 조사는 1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북한의 난파공작원 훈련 과정, 통신 방법, 다른 공작원들의 정보, 그리고 제가 13년간 북한에 전달한 정보의 목록까지. 마침내 조사가 일시 중단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임시 구금 시설로 안내되었는데 사실상 작은 감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조사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김영의 암살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한국 내에서 암살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통신 기록, 암호화된 메시지의 해독 방법, 그리고 베이징 접선자와의 만남 일정 등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제 진술을 바탕으로 즉시 김영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수 3일째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유심히 관찰한 후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 당신의 자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구금 상태가 유지되지만 협조 정도에 따라 처우가 결정될 것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김영애 씨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그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제 자수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김영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김영희의 일정을 추적하고 있었고 그의 소지품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정호 씨, 당신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조사관이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저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보호시설로 이송되었고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저를 중요 협조자로 분류했고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북한 공작원 색출 작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자수한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국정원을 통해 북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당신의 가족이 평양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요원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거나 인도주의적 교류가 있을 때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가족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결코 읽지 못할 편지였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수 한 달이 지났을 때 국정원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 공작원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기 위한 특별작전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접선 방법, 암호, 통신 채널 등을 활용해 다른 공작원들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협조하면 당신의 법적 처벌은 크게 경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도 따릅니다. 북한이 당신을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을 테니까요. 국정원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도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작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 담당 요원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정호 씨, 북한에서 당신에게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던 암호화 장비로 메시지가 왔어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통신을 중단했고 장비도 국정원에 넘겼습니다. 북한이 왜 지금 연락을 시도하는 걸까요? 메시지 내용이 뭔가요? 요원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해독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동지, 임무 수행 상황을 즉시 보고하라. 응답이 없을 경우 당신은 배신자로 간주될 것이다. 가족들의 안전을 원한다면 48시간 내로 응답하라. 이 메시지는 북한이 아직 재자수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의심하고 있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용해 북한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임무 수행 중이라고 답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국정원 팀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고 저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북한 공작원 네트워크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신은 우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북한에 응답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무 수행 중입니다. 목표물의 경우가 강화되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가족들은 안전합니까? 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공작원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작한 위험한 이중첩자 게임이었습니다. 북한과의 위험한 이중 게임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보호시설에서 저는 북한 정보부와 조심스럽게 통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공작원인 척 연기하며 김영의 암살 작전이 보안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통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북한 공작원 네트워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에서 박동지 48시간 내에 작전 진전이 없으면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국정원 팀과 함께 대응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씨, 당신 개인 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있습니다. 담당 요원이 갑자기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제 전화요? 누구죠? 의아했습니다. 자수한 이후 제 개인 전화는 국정원이 보관 중이었고 오직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제번호로 보이는데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국제번호, 추적 불가능. 북한에서 걸려온 전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국정원 팀장과 눈을 마주쳤고 그는 긴급히 통화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받으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시간을 끄세요. 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호 동지, 배신자가 되었나? 북한 악센트가 강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정찰총국에서 저를 훈련시켰던 김대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최대한 당황한 척 대답했습니다. 연기는 그만둬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김대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국정원에 자수했지? 내가 13년간 수집한 모든 정보를 넘겼겠지? 배신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누가 정보를 흘렸을까요? 국정원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통화 위치 추적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대자님, 오해입니다. 저는 여전히 임무 수행 중입니다. 보안이 강화되어 어려움이 있을 뿐. 변명하려 했지만 그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거짓말 그만둬라. 우리는 내 가족을 이미 처리했다. 그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6호 관리소로 보내졌고 동생은 특별 취급을 받고 있지.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와 절망이 제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내가 배신한 대가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김대좌의 목소리가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내 동생을 살리고 싶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국정원 팀장이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시간을 끌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무엇을 하면 되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째, 국정원이 알고 있는 우리 요원들의 명단을 알아내라. 둘째, 내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라. 셋째, 국정원의 대북작전 계획을 입수해라.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명백한 이중첩자 작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 그 후에는 내 동생의 처형 영상을 보내주마. 김대좌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의 차례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제 위치를 알고 있는 걸까요? 국정원 보호시설은 급비 장소였는데 연락은 기존 방식으로 하라. 그리고 김대좌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신하면 죽는다. 내 새 여자친구도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얼어붙었습니다. 새 여자친구라니 서연을 말하는 걸까요? 저와 헤어진 후 그녀는 제 주변에 있지도 않았는데 녹음됐습니다. 기술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신지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국가를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고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박 씨의 자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박 씨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 내 그의 지인들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결정으로 가족들이 처벌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서연까지 위험에 처했다니. 서연 씨는 즉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과 무관합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른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통화 직후 그녀의 직장으로 요원들을 보냈습니다. 현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공포는 여전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정보를 얻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자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서연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력이 이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의는 두 가지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첫째, 저와 서연의 보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둘째, 북한의 요구에 대응하는 가짜 정보를 준비하여 역이중첩자 작전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연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위험에 처했는지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서연은 제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의 다른 구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국정원 요원들의 감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호 씨, 아니,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호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박정호예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 모든 일에 당신을 끌어들이게 해서.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북한 간첩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년 동안이요. 하지만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헤어지자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네요. 그들은 당신을 찾아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북한 간첩이었다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느꼈던 감정도 모두 거짓이었나요? 아니요.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실이었어요. 내가 북한을 배신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당신이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북한의 암살 목표가 된 상태였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국정원이 보호해 줄 겁니다. 서연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수용소로 보내졌고 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정원과 함께 북한에 보낼 가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대부분 조작된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이것을 믿고 행동한다면 그들의 공작원 네트워크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짜 정보를 보낸 다음 날 또다시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모든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보를 받았다.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것뿐이군. 김대좌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가치 있는 정보가 필요해. 특히 국정원의 대북 작전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지시받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신뢰를 얻어. 어떤 방법으로든. 김대좌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내주마.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 전화가 끊긴 직후 국정원 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추적 성공했습니다. 중국 다롄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중국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김대좌를 체포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여동생 정미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그녀의 눈에 깃든 공포와 절망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진 밑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6일 남았다. 제대로 된 정보를 달라. 국정원은 즉시 사진의 진위를 분석했습니다. 포토샵 같은 조작의 흔적은 없었고 신문의 날짜도 실제와 일치했습니다. 사진은 진짜였습니다. 제 동생은 살아있었고 북한은 그녀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기억, 제가 남한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정원 팀장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 씨,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통화 분석 결과 김대좌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 내부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그가 알 수 없는 정보들이죠. 무슨 뜻입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북한의 정보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수사실, 보호조치, 심지어 서현 씨에 관한 정보까지 북한에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부 배신자가 있다면 제가 북한에 보내는 가짜 정보도 국정원의 모든 계획도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서연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당신과 서연 씨는 지금 당장 다른 안전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북한과의 통신을 완전히 중단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중첩자 작전은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결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동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작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팀장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극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요원들만 이 작전에 관여하게 할 것입니다.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죠. 그날 밤 저와 서연은 비밀리에 새로운 안전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존과 제 동생의 운명은 국정원 내부의 미지의 배신자와 북한과의 위험한 두뇌 게임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안전시설로 이송된 지 이틀째 되던 날 국정원 특별팀은 내부 정보 유출 경로를 찾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서연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의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고 24시간 요원들이 교대로 경비를 섰습니다. 철저한 보안 조치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박 씨, 김대좌와의 통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새로 배정된 담당관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극소수만 이 작전 내용을 알게 할 겁니다. 팀장님, 그리고 기술 담당 한 명뿐입니다. 북한에 보낼 세 번째 정보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정원의 지시대로 일부 진짜 정보와 조작된 정보를 섞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청 대테러과 조사관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지호 씨, 아니 박정호 씨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안전가옥의 존재는 급비사항이었고 경찰이 개입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모든 필요한 허가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철민 형사입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북한의 암살 협박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과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국정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개입은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 형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북한발 전화 협박은 테러 위협으로 분류되어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박정호 씨와 단독 면담을 요청합니다.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결국 이 과장은 물러섰습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서 형사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술을 기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불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상황이 예상 밖이었고 더구나 북한의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정호 씨, 북한에서 걸려온 전화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 형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지시받은 대로 기본적인 사실만 말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이었다는 것, 자수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서 협박 전화가 왔다는 것까지만. 녹음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가족과 여자친구를 언급했습니다. 맞습니까? 서 형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전화가 북한에서 걸려왔다는 기술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서 형사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호 추적 결과 그 전화는 중국을 경유했지만 발신지를 100%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협박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저에게 그런 협박을 했을까요? 서 형사님, 그건 북한에서 온 전화가 맞습니다. 김대전은 제 훈련관이었고 그의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3년 전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언급된 특정 정보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정원 내부 스파이의 존재를 언급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서 형사가 녹음기를 잠시 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의구심이 큽니다. 일부는 당신이 진짜 간첩이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해 조작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의심합니다.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작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탈북민들 중에는 관심과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진실을 말하지만 예외도 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가족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동생은 인질로 잡혀 있고요. 이게 관심을 끌기 위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 형사는 표정 변화 없이 저를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북한 수용소에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국정원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찍힌.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진은 북한에서 보내온 것으로 경찰과 공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진요? 그런 사진은 제출된 적 없습니다.
서영사가 메모했습니다. 국정원에 요청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서영사가 떠난 후 저는 이 과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경찰이 이 일에 개입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경찰이 개입하게 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서영사의 방문 직후 북한에서 새 메시지가 왔습니다. 경찰과 잘 얘기 나눴나? 시간이 얼마 없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북한은 경찰의 방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보망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미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정원 팀장이 급히 안전가옥을 방문했습니다. 서영사의 조사 결과가 경찰청 내부에 공유됐습니다. 팀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견해는 당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충격에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전화가 왔다는 기술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당신의 간첩 이력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경찰은 탈북민에 과장된 피해 망상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3년간 북한을 위해 활동하고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피해 망상이라니요?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북한과의 통신 기록, 제 동생 사진, 모든 것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부 고위 경찰 간부에게는 정보가 공유됐지만 그들조차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작설, 국정원의 과잉 대응 등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 종합편성 채널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간첩 자수자, 북한 협박 주장.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였습니다. 어떻게 언론에 새나간 겁니까?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 과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익명의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자수한 탈북민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예산 확보와 조직 확대를 위해 북한 위협을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분노와 절망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언론이.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게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증언해요. 내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전화를 들었어요. 당신이 북한에서 온 전화에 떨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 위협이 진짜라는 것도 알아요. 경찰에 진술할게요. 서연의 제안은 고맙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없어요.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영사의 조사 결과가 경찰청 내부 보고서로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은 망상증과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심리평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가족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라면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정원 내 유출자를 찾는 것. 둘째,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더 얻어내는 것입니다. 증거라면
당신의 동생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대좌의 목소리가 진짜라는 음성 분석 결과도 필요합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북한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정보가 담긴 패키지를 보내며 동생의 추가 사진과 그녀가 직접 말하는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칭 간첩 탈북자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제 개인정보와 함께 제가 돈과 관심을 위해 간첩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거짓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 언론에서도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상은 완전히 노출되었고 SNS에서는 거짓말쟁이 탈북자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북한의 심리전입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한국 사회에서 고립시키려 합니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퍼지는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제 주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고 언론은 선정적인 의혹을 퍼뜨리고 있었으며 대중은 저를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동생의 새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영상도 함께였습니다. 영상 속 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오빠 살려줘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공포와 절망을 보며 저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믿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구하겠습니다. 대중의 조롱과 불신 그리고 경찰의 의심 속에서도 저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마이너스 동생을 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증명하는 것. 국정원 안전가옥에서의 생활이 3주째 접어들었을 때 팀장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 씨, 우리가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찰청 대테러과 김 과장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과장요? 서 형사의 상관인가요? 의외의 정보에 놀랐습니다. 네. 그는 서 형사의 조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언론의 정보가 유출된 경로도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최근 중국 다롄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입니다. 다롄. 김대좌의 전화가 걸려온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김 과장이 북한 스파이였단 말입니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북한과 김 과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안전가옥을 떠나 특정 장소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흘리고 그 과정에서 김 과장의 움직임과 북한 측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협박을 증명하고 내부 스파이를 잡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날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안전가옥을 떠나 서울 외곽의 한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모텔 주변에는 수십 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저는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방금 경찰청을 떠나 차를 몰고 당신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텔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김 과장의 차량이 모텔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정원은 그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 확인됐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중국 번호로 전화를 걸어 표적이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 씨.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여전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통화 내용으로 보아 누군가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번호판 확인 결과 대북 사업가로 알려진 최모 씨의 차량입니다. 최모 씨는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북한을 자주 오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북한 공작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이전에도 의심되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주차되었고 최 씨가 김 과장의 차로 옮겨 탔습니다. 그들은 약 5분간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차량 주변으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체포합니다. 팀장의 단호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김 과장과 최 씨는 저항할 겨를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차량에서는 권총과 함께 제 사진, 그리고 모텔 구조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장이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두 용의자는 현재 국정원 시설로 이송 중입니다. 박 씨도 곧 안전하게 데려가겠습니다. 작전 성공 후 저는 다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국정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암살 시도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김 과장과 최 씨의 체포 사실도 공개되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 간첩 출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즉각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서영사의 보고서는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던 가짜 정보들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언론의 태도도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용감한 탈북 간첩, 북한 암살단으로부터 극적 구출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거짓말쟁이에서 영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과장의 신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북한 정보국과 접촉해왔으며 대테러과 근무 중 수많은 북한 관련 정보를 북측에 유출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저의 자수 사실을 북한에 알린 것도 그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동생의 구출. 북한은 이제 김 과장과 최 씨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더 이상 협상이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에 있는 동생을 구출할 직접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팀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과 잔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정원의 보호 아래 저는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13년간의 간첩 생활, 자수 결정,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제외했지만
제 경험을 통해 북한 체제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모든 정치범들,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서요. 세계는 그들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고,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시작했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탈북한 여성이 한국 영사관에 진입했는데 그녀는 제 동생 정미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기지 않는 소식에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세부 상황은 파악 중입니다만 정미 씨가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까지 도달한 후 한국 정부 및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선양까지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을 다시 만나기까지는 2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고 하나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저희와 재회했습니다. 정미는 극도로 쇠약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오빠.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살아있을 줄 몰랐어.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정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자수한 후 우리 가족은 즉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은 가혹한 노동과 영양실조로 몇 달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미는 수용소 내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오직 복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가족이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정미는 수용소 경비대원의 빈틈을 노려 탈출했고 북중 국경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탈출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국경에서는 탈북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결국 한국 영사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이 도움이 됐어요.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을 찾고 있었대요. 정미가 설명했습니다. 정미의 안전한 탈북으로 북한의 위협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인질로 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북한 정권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당장의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저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국정원의 도움으로 저와 정미 그리고 서연은 새로운 신원을 받아 지방의 조용한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저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연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해서. 문득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나는 당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3년간의 이중 생활, 자수 후의 공포와 불신, 그리고 가족의 희생까지. 모든 고통을 겪고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미는 대학에 입학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의지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훈련받은 언어 능력이 평화로운 일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탈북민 단체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체제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을 날을 꿈꿉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북한의 간첩도 남한의 배신자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자유와 진실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13년간의 이중 생활과 목숨을 건 탈북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